자, 교통 세미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지역개발과 교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지역개발에서 교통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교통기반시설의 종류와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교통기반시설이 경제발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론적 그리고 실증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통 접근성이 기업이나 주거의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론적 구조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통의 지역개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실증 효과,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교통정책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과 더불어 오늘날 교통정책은 어떻게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미래의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역개발은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요약 및 정리 순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에서의 교통의 역할이라고 보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교통기반시설은 우리가 지역 단위로, 공간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지방, 지역, 국가 또는 전 세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교통기반시설이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화물, 물류, 운송 부분 등등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시 단위 또는 지역 단위, 국가 단위 또는 전 세계적인 단위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서 교통기반시설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떠한 교통기반시설이 투자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면 어떤 지역 또는 도시, 국가나 세계의 매력도와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매력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 어떤 지역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힘, 그 지역으로 또는 도시로 끌어당기는 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 보다 더 긴밀하게, 보다 더 가깝게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매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지역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접근성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이 보다 더 용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도시나 지역 또는 국가가 시장 잠재력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장 잠재력은 결과적으로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루출 효과입니다. 그래서 성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의 어떤 한 지역에서 외부 지역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스피ル오버 이펙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인구 성장이든 고용 성장이든 또는 서비스의 혜택이든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효과를 우리가 스피ル오버 이펙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공간구조 측면에서 지역 발전을 볼 수 있는 효과로서는 집적과 기술 확산의 효과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집적의 경제, 우리가 집적의 경제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시화 경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공간에 집적이 되어진다. 보다 더 많은 생산의 요소, 노동이라든지 자본, 그리고 그런 부분들 또는 기술이 집적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결과를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이제 기술 확산 효과라는 부분은 그런 집적의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런 루출 효과 등을 통해 가지고 외부로 확산이 되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다른 지역 또는 도시로 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서는 이제 지역 간 교류 효과 부분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로 인해서 접근성이 개선되어지다 보니까 그 개선됨으로 인해서 어떤 서로 연결된 지역 간의 교류가 보다도 이전보다도 더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일어나는 효과, 그것을 우리가 지역 간 교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Between Area Contact Impact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는 매력도와 접근성을 증가시켜서 시장 잠재력을 증가시키고,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도시나 또는 지역의 공간 구조의 세 가지 관점의 영향, 효과를 갖다가 미치는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또는 도시 또는 국가의 경제가 공간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교통 기반 시설이 투자되어지느냐의 규모의 크기나 또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것이 보다 더 직접의 어떤 그런 어떤 특정 지역으로 몰아주는 효과가 발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적으로 확산되어지는 효과, 디스퍼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접의 효과만 발생을 하게 되면 지역 간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가능성이 높고요. 디스퍼션이 된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좀 균등하게 되는 지역 균형 발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 간 또는 지역 간의 불균등과 균등한 발전을 매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재구조화되게 되고요.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발전이 결과적으로는 또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순환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부분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에서 교통 기반 시설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매력성과 접근성의 정진에 따른 시장 잠재력을 변화시켜서 공간 구조의 변화와 경제 재구조화의 효과로 이어져 가지고 경제 발전 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개발에서 교통의 역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교통은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의 경제의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차지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GDP의 총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물류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2001년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 이후로부터는 다소 그 증가가 둔화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면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가 물류비는 일반적으로 수송비, 운송비죠. 운송비고 그 다음에 재고 유지 관리비 부분이고, 포장, 하역, 물류정부 관리비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송비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재고 유지 관리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송비와 재고 유지 관리비가 다소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패턴을 이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제화물 수송비는 제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체 GDP 대비 비중은 얼마나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왜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나와 있는데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10에서 12%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소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물류비의 비중이 GDP 대비 조금 작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10% 이상을 상회해 가지고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11.73%였는데 보면 2014년에는 10.96%,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GDP의 거의 10% 이상을 초과해서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국가 물류비, 운송비 등이 교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그러면 해외는 어떨까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과 일본을 여기서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보면 수송비, 재고비, 물류 관리비, 총 물류비 등등 해서 단위는 조N이고요. 퍼센테이지는 GDP 대비 비중입니다. 그래서 보면 2001년에는 8.47%에서 보면 2013년에는 9.17%. 그래서 비중을 보게 되면 연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이 물류비의 비중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적지만 그 추세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디플레이터로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인 우리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2001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106.1 디플레이트 값을 가졌는데 2013년에는 91.0으로 해서 조금 다소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GDP 디플레이트라는 게 뭐냐라는 부분은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맹목 GDP를 실질 지표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의 GDP 비중 대비 국가 물류비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금액 자체 또는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보게 되면 약 8에서 9% 정도 10% 가까이 GDP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역할이 교통 부문에서 경제 발전에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국가 물류비 같은 경우에도 수송비, 재고, 유지, 관리비, 기타 등등을 얘기해서 우리가 GDP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2001년에는 10.622%였고요. 2014년에는 17.393%로 해가지고 보면은 연도별 퍼센테이지를 보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GDP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크면서 추세 또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통 부문의 역할이 다소 더 일본이나 미국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추세 또한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추세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변동성이 있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조금 다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의 자료인데요. 미국의 자료에서 보면 GDP 비중에서 보면은 물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게 되면 약 5.8%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for hire라는 것은 기업 차원에서의 물류비를 외주화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외주 비용의 비중이 GDP의 2.8%고요. 인하우스는 기업 자체 내에서 물류를 수송하는 비용, 수송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1.2%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가계 부문, 우리가 통근 통학을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아니면 택배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1.8% 정도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GDP 기여도를 이 수송 수단별로 보게 되면 트럭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지만 하우스홀드와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트럭 같은 경우는 외주화가 굉장히 많이 외주화가 상대적으로 50% 정도 미만이다라는 것이고요. 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주화가 좀 더 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철도는 당연히 100% 외주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물류 운송을 위해서 철도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통 기반 시설의 부가가치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그럼 부가가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부가가치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생산한 제품의 총금액에서 그 생산을 위해 다른 기업에서 매입하여 소비한 원자재 등 다른 기업에서 유의물의 금액을 공제한 순생산액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 부가가치 생산액 산업별로 생산액 부가가치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1달러당 산출물 1달러당 요구되어지는 교통비용은 얼마냐라는 거죠. 보면은 1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약 10% 정도가 교통비용 부가가치액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도소매업이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 부분에서 교통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유틸리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건설업이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금융업 또는 재무업 같은 경우에는 약 1% 미만 정도가 1달러의 값어치를 생산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10센트 정도가 교통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10%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달러 부가가치의 생산액의 실질적으로는 1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교통 물류 비중의 그 비중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생산할 다른 산업 부분의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실질적으로 순수한 그런 생산 가치, 부가가치 중에서 굉장히 어느 부분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서 보면 교통 부분만 보게 되더라도 보면 트럭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쭉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2002년에 비해서 2007년 더 많이 증가한 부분이고요. 2007년과 2012년은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공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철도 부분은 조금 다르죠. 꾸준히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 워트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있는 거고요. 가구 부분도 워트 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패턴에서 다소 증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통이 지역 경제 발전 또는 국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교통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산업의 연관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교통의 기반 시설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교통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교통 기반 시설의 종류를 수단과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단은 보면 도로, 철도, 버스, 항공, 항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수단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운송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도시 내 교통, 도시 간 교통, 지역 간 교통, 국가 간 교통의 연결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운송하는가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화물, 물류죠. 화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객, 사람이죠. 사람을 운송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기반 시설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운송하는 수단가, 운송하는 지역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운송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통 기반 시설의 주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 크게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안권원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교통 인프라 공급이겠죠.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와 운영이 되겠고요. 이때는 공급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교통시설의 양가, 서비스의 질이죠. 그 양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서비스의 질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요 측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통행 발생량에
통행이죠. 그러면서 뭐 그 통행은 실제로 여객 통행이 될 수 있고 화물 통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객과 화물의 통행 특성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 측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부분이죠. 연결해 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과적으로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고, 네트워크는 중심성과 연결성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연결성 효과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보면은 대전 통영고속도로 건설 부분인데요. 대전 통영고속도로 건설 효과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대전 통영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대전 통영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지만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지역, 예를 들어서 전북과 경남 지역뿐만 아니라 비경유지인 경북, 대구, 부산 등에 미치는 개발 효과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그 대전 통영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동서축, 대전 통영은 남북축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서축 남해 고속도로와 올림픽 고속도로의 효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 인프라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는 그 해당 노선 자체의 개선 효과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개선 효과를 통해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노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는 교통과 경제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경제 발전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교통 기반 시설과 국가 경쟁력과의 연관성 부분에 대한 것인데, OECD 보고서 2012년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보게 되면 일단은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의 질에 대한 지표 점수입니다. 지표 점수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있는 부분은 경쟁력 지수 점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쟁력이 더욱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즉 뭐냐면은 전반적인 인프라의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예요? 국가의 경쟁력은 점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스위스랜드, 스위스가 가장 높은 교통 인프라 서비스 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통 기반 시설의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은 다소 낮은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캐나다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베리에이션 아니면 오차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프라의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예요? 국가 경쟁력의 전반적인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산점도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별 기반 시설 투자와 보면은 산출 및 비용 탄력성 실증 분석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뭐 국가별로 좀 차별적이고요. 좀 차이가 있고 또 지역별로 산업별로 수단별로 차별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미국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주정부 단위 또는 지역의 화물 트럭 단위로 해가지고 공공투자 전반을 얘기하고 고속도로 투자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생산 비용, 그죠? 생산 비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생산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에서 39% 증가할 수 있는 배는 4%, 15%가 있고요. 비용 부분은 원래는 감소를 해야 되거든요. 감소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결과가 조금은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35%의 비용 탄력, 생산 탄력성이 있다라는 거죠. 교통 및 통신 기반 시설의 투자는 35%의 플러스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 즉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프랑스는 공공투자와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생산 정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즉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커져 0.01부터 0.47까지 도로, 철도, 전기시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됩니다. 0.054에서 마이너스 0.073을 해서 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96년, 98년, 2000년 부분에서 보면 생산 측면에서는 이렇게 0.063, 0.0008, 그리고 0.248에서 0.283 굉장히 결과가 좀 달라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투자 측면에서는 좀 포션이 적지만, 잘 보시게 되면 교통 기반 시설만 따로 떼어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에서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보게 되면 1996년에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생산 정대 효과가 공공투자 전체를 봤을 때는 약 6.3% 정도의 정대 효과가 있는데, 교통부문만 따로 떼어놓게 되면 16.2%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공공투자에 비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실질적으로 교통부분 투자가 보다 더 큰 생산성 증대나 아니면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별로 또는 산업별로 공공시설의 투자 효과가 좀 상이하다라는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공공시설 투자에 비해서 교통기반 시설의 투자가 보다 더 생산성 효과나 아니면은 비용 절감 효과 부분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왜 그럼 국가별로 이런 차이가 또 나타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 단계별로 교통기반시설 투자와 지역경제발전 또는 국가경제발전과의 차별적인 효과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안홍기 김민철의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교통기반시설 투자의 지역 간 배분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랜즈 인과관계라고 해서 시계열 분석 모양인데요.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 단계별로 인가 및 순환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전, 우리가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교통 인프라를 투자를 하게 되면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요. 이 지역 경제의 성장은 다시 또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의 효과가 계속 순환적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IMF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면 교통 인프라 투자는 지역 경제 성장을 유발은 하지만, 그렇지만 지역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다 더 많은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유발할 정도의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 발전 단계, 경제 성장 단계에서는 98년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교통 인프라 투자의 효과는 지역 경제 성장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다시 그 성장으로 인해서 교통 인프라의 수요가 더 증가하게 되는 순환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을 유발하는 효과는 있다 라는 부분에, 그렇지만 반대 효과는 없다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경제 발전기에는 지역 경제 성장이 교통 기반 시설 투자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경제 발전 단계가 높아지고 교통 기반 시설 스톡이 어느 정도 축적됨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감소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교통 기반 시설의 유치보다는 인적 자원 양성, 지역 간 혁신 클러스터 형성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쟁으로 변화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으로 물적 기반이 잘 갖춰진 수도권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서 실질적으로는 98년 이후는 지역 성장이 SOC 투자를 유발하는 계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교통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잘 돼 있던 수도권 지역이 보다 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결국에는 혁신 클러스터나 인적 자원 수준이 다른 비수도권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보다 더 집중되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국가 간 균형 발전이 보다 더 나빠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경제 발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교통 기반 시설은 뭐예요? 디미니싱, 감소하는 거죠. 디미니싱, 수학 한계 체감의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통 인프라 시설이 없을 때는 그 최초의 투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점점적으로 조금씩 더 투자를 갖다가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교통 기반 시설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디미니싱 리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정 크기의 토지에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할 때 수확량의 증가, 생산성이죠. 생산성의 증가가 투입이죠. 투입. 여기서는 교통기반 시설의 투자보다 수확량의 증가가 더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 즉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뒤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경제 발전 단계에서의 교통기반 시설의 역할은 카트와 호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마트나 그런 데서 이렇게 끄는 카트잖아요. 끄는 게 아니죠. 미는 거죠. 사람이 밀어줘야 돼요. 근데 호스는 뭐예요? 말이 사람을 끌어가는 거죠. 즉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카트는 누군가가 또 더 도와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통 기반 시설 투자가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도움을 주는 촉매제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견인하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어 있거나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그 기여 정도가 낮아진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수학 체감의 법칙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교통 기반 시설 투자가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유발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도화 안정화 단계에는 그 효과가 기울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 체감의 법칙의 내용과 유사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경제발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은요, 지역발전의 성공 요인은 일단은 기존에 없던 교통수단이 투자되는 경우에 사업은 성공하고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통수단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KTX, 고속도로는 60년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때 60년대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등등이 되는 거고요. 2000년대에는 KTX가 되겠죠. KT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새로운 기존에 없던 교통수단이 투자되어지는 경우에는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점점점 교통 인프라의 확장은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미국의 도로 네트워크 개발 사업의 생산 탄력성은 1950년에는 0.15였는데 40년 뒤에는 0.03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도로 네트워크가 완성되거나 정책 의원이 줄어들면 새로운 도로 사업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떨어지고, 반대로 도로 상황이 나쁠수록
도로 투자로 인한 생산성 향상은 크짐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혼잡이 많은 지역에 도로 투자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미 네트워크는 되어 있는데 정체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교통수단 또는 어떤 기반 시설이 투자되면 그 효과는 크지 않다 또는 거의 없다 또는 마이너스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어떤 지역 경제 발전에 성공한 교통 인프라 투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잠재 시장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잠재 시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은 결국에는 직접 경제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통시설과 연계되는 도시 혹은 배후지가 없다면 또는 충분하지 않다면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는 지역 경제 발전에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통사업은 도시 및 지역개발 등의 주변의 경제적 여건과 연계될 때 보다 더 가치를 발휘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앞서 얘기한 카트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또 다른 어떤 중요한 매개체 또는 그 경제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교통 인프라의 투자에 더해져서 보다 더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전에 경제발전 초기 단계 또는 교통 인프라가 거의 없던 시절에 그때의 어떤 교통정책 또는 교통 인프라 투자 사업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다른 어떤 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되어야 된다. 즉 교통 기반 시설의 역할은 카트다. 지역 경제 발전에서 라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게 되는 부분들은 그러면은 이런 어떤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한국도로공사 도로연구소 지금은 도로연구원이죠. 한국도로연구원일 거예요. 연구원으로 변해되었는데 99년도에 나타난 보고서 상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 일본의 저자를 이용한 부분인데요. 이 실질적인 구조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고속도로를 예를 들고 있는데 고속도로 사업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는 뭐냐라는 부분은 시간 거리 단축으로 수송비가 절감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행 시간이 줄어든다.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면 배기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물론 굉장히 더 빨라지면 다수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속도가 정체되었을 때 도로가 정체되었을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량에 비해서 혼잡하지 않을 때, 즉 저속도를 낼 수 있을 때 자동차로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나 소음 등이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 환경 개선 효과 또 직접적인 효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락감, 쾌적감 이런 부분들은 이용자 편익이죠. 교통 편리성 향상의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로 볼 수가 있고요. 간접적인 효과는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매력도와 접근성이 좋아져 가지고 주변의 개발과 토지 이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전용보다도 가치 있는 토지 이용으로 변하게 되고 집가가 상승하고 생활권이 변화되는 부분에 대한 효과, 그리고 공장 입지 또는 직장의 입지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통구조, 관광지 개발, 주민의 교류, 비트윈 에어리어 이펙트죠. 주민의 교류 확대와 사인식의 변화, 그리고 지방재정의 효과 부분이 간접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직간접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라는 부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 일단 고속도로 건설 정비가 이루어지면 앞서 얘기한 이런 정치성 확보, 주행 비용 절감, 그리고 인적인 어떤 편리성 향상, 그리고 대량 수송 처리,
등등을 통해서 수송 조건이 개선이 되어지고요. 수송 조건이 개선되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시장권이 확대된다는 거죠. 더 멀리 갈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권이 확대되고 또 생산 유통이 합리화되고 산업개발 효과가 있어서 생산력 증대, 생산액 증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수가 보다 더 많이 이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권 확대를 통해서 토지 이용이 변화되거나 촉진이 되어진다라는 부분이고, 보게 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 도로의 혼잡이 완화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운송 비용의 절감 등등을 통해서 생산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이 생산 비용의 절감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이런 어떤 생산 비용의 절감의 효과는 다시 생산력의 증진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생산력이 증진되어지면 다시 뭐예요? 고용 기회의 증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생산액이 증대되면 결국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의 종사자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송 조건이 개선되게 되면 생활 측면에서는 생활 기회가 증대돼서 뭐예요? 쭉 이렇게 돌아오네요. 결국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세수가 또 증대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효과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교통 기능에 대한 효과이고, 공간 기능에 대한 효과는 이런 도로 건설이나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떤 양호한 주거 환경이나 방제 공간의 제공 또는 공공 공익 시설의 수용 등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 움직이지 않는 스탁의 효과라고 보시게 되면 플로우의 효과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동태적인 측면이죠. 플로우는 동태적인, 여기는 정태적인 측면, 실질적으로는 정태적이지는 않지만 표현은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플로우의 효과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다 더 많은 수요를 창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 증대,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고용 증대가 이루어지면 보다 더 많은 소득, 보다 더 많은 생산을 통해서 뭐예요?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에 대한 것은 직간접 효과로 나눌 수 있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과 지역 발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시장 유형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면 상품 시장과 노동 시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상품 시장에 대한 지역 경제 개발 효과를 보면 교통 비용이 감소되고,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물류 비용이 감소되고, 아까 앞서 얘기한 유출 효과, 그죠? 스필오버 이펙트, 그리고 직접 경제 효과, 중심지와 배후지 연결 효과 등이 나오게 되고, 노동시장은 통근시간 감소를 해서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그리고 보다 더 넓은 시장에서 노동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에 또는 고기술의 동일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노동시장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교통 개선 효과는 재화시장 효과와 노동시장 효과로 둘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 기업이 보다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또는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접근성과 기업 및 주거의 입지와의 관계 부분은 우리가 여기 앞선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과 토지 이용료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증대되면 매력도가 증가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이 입지를 이곳으로 또는 접근성이 개선된 곳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새로운 개발 또는 새로운 개발이 없더라도 뭐예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오겠죠. 그곳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개발과 또는 이동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활동이 증대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또 접근성이 개선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접근성과 매력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접근성의 증가로 인해서 앞서 얘기한 기업의 재입지 또는 고용 접근성의 증대가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지고요. 주택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거입지의 변화, 그리고 주거 접근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레이버 마켓과 하우징 마켓과 레이버 마켓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직주 균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통행 행태를 변화시킨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 개선을 통해서 기업과 주거의 입지 변화를 갖다가 유도하게 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공간의 재구조화가 또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통 기반 시설과 도시 및 지역 경제와의 연관성 부분에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 경제 발전에도 다른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별 효과의 차이가 존재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미국에서 1950년대 말에 혼잡 지역과 중유 지역과 낙후 지역 요 세 지역으로 대별해서 그 효과가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한센이 교통 기반 시설은 경제 발전에서 혼잡 지역이나 낙후 지역보다는 중유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가 하면 혼잡 지역은 집적 경제가 이미 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는 실질적으로 교통 수요를 더 유발시켜서 집적의 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낙후 지역은 지금 현재 집적 경제가 미형성되어 있는,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기반 시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미 1950년대 말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잘 되어 있는 지역, 집적의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덜 되어 있지만 집적의 경제가 유발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위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경구라는 부분은 도로 기반 시설의 투자는 단기적으로 대도시에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낙후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배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에는 불리하고 대도시에 유리한 차별적 경제 발전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연구에서는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는 교통 혼잡 개선과 미싱 링크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한 거는 이 세 분은 지역별 차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조금씩 톤이 다르게 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교통 기반 시설은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이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 또는 그런 어떤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지만 수요가 없어서 교통 혼잡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수요는 있지만 미싱링크,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구간을 갖다가 개선하는 쪽에 보다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는 굉장히 다른 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교통 기반 시설과 도시 및 지역 경제의 연관성을 보게 되면 일단 부정적 효과와 그리고 제로섬 효과 부분인데, 부정적 효과는 빨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빨대 효과는 쭉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A 지역과 B 지역이 연결되면 A 지역이 B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서는 불균등 성장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진유 교수님이 경기대 김진유 교수님이 경춘고속도로와 중부 내륙고속도로가 그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KTX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연구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A 도시하고 B 도시하고 연결을 한 추가적으로 또는 새로운 곳을 연결했는데 오히려 C 도시가 큰 영향을 받는 거죠.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부분. 이게 그림자 섀도우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네트워크 효과가 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A 도시와 B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나 철도를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A 도시와 B 도시가 발전하는 것보다 C 도시가 훨씬 더 크게 발전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섀도우 이펙트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정 효과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고속도로와 지역 성장 또는 지역 발전 부분을 우리가 중심부, 대도시를 중심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지는 주변부를 우리는 중소도시 또는 농촌 지역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여기 보면은 2016년에 김진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부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주변부인 중소도시도 성장하는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 또는 중소도시는 그대로 있지만 대도시가 성장하는 효과, 차별적인 긍정적 효과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대도시는 성장을 하는데, 중심부는 성장을 하는데 오히려 중소도시는 감소하더라. 성장이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건 빨대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서 가설을 세워서 우리 여기서 보면 서울 춘천 고속도로와 여주 구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실증을 해봤더니 개통 전후 인구 및 고용 성장은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 동일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 유형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도 성장하고 중소도시도 성장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KTX와 빨대 효과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일본은 빨대 효과가 존재했는데 한국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고, 빨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전명진 교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은 하에 놓지 않았고요. 교통 시점의 교통 여건의 차이 부분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KTX 신칸센이죠. 고속철도라는 신칸센에는 고속철도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다른 철도의 효과를 갖다가 빨아들이는 효과 때문에 이 빨대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나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KTX가 들었더라도 도로에 대한 여객이나 물류 교통량이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았다, 크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에서 빨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개통 시점의 지역 발전의 정도의 차이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개통 시점에 신칸센이 60년대인가 아마 개통이 되었을걸요. 대도시와 중소도시 유통 및 서비스 격차가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실질적으로 서비스 격차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 중심부, 그죠? 중심부하고 중소도시가 연결이 더 좋아졌어요. 접근성이 개선되어 가지고 시간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럼 중소도시에서 발전을 한 게 아니라 가까워졌으니까 중심부에 있는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그래서 빨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2004년이겠죠. KTX가 처음 개통이 되었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이미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어떤 서비스 수준이 적지 않았을까, 일본보다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빨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기술 발달 효과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온라인 쇼핑의 증대로 인해서 물리적 이동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1960년대니까 오프라인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역개발과 교통정책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1950년대는 전쟁 복구 사업이 되는 거고요. 60년대는 이제는 우리가 자력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그리고 70년대는 화학공업 육성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조성을 위한 수송시설 확충 및 근대화라는 부분에 대한 고속도로가 되겠죠. 80년대는 주택 미백만호 부분에 대한 연계교통망, 그리고 90년대는 SOC 투자 항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러면은 교통정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경제개발과 국토개발 전략과 교통정책 전략이 도로와 철도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시기별로 보게 되면 70년에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경인선, 인천고속도로밖에 없었죠. 80년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호남고속도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그 다음에 여기가 마산 창원에서 구미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고, 90년에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중부고속도로죠. 중부고속도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동서간 연결하는 88고속도로가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 2010년에는 엄청나게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교통 접근성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전국을 최근에는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T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004년 1단계 개통 이후에 보면은 전라선 2011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은 뭐예요? 여기 또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강릉 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예타 면제 사업을 해서 김천 쪽에서 동대구 쪽에서 진주로 해가지고 통영 그리고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 내륙 적도도 지금 건설을 위해서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2020년에는 KTX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카트와 호스 부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한국은 교통 기반 시설의 투자가 카트의 역할이냐 호스의 역할이냐, 일반적으로 보면 카트의 역할이 보다도 공통적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통은 뭐예요? 다소 뭐예요? 인적 자본이나 재정 가용성처럼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 시설로서, 즉 호스가 아니라 필요 시설로서 기반 시설로서 봐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아직까지도 인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많으면 좋을수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의 발전 수준 및 교통 인프라 공급 정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별화 전략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수준별로 차별화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성장 거점의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그런 어떤 주변 지역 파급 전략 효과 모색을 추진하여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지역 발전 단계별로 해서 그 GRDP 지역 경제가 낮은 지역, 낙후 지역이죠.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중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의 이차 함수 관계, 너무 많으면 또 안 좋다라는 거죠. 너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투자는 실질적으로 경제 수준을 증가시킨다라는 거고요. 높은 수준의 관계는 음의 이차 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적당히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가감하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만이 이 서울 같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제 발전을 교통 인프라가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앞서의 어떤 연구에서처럼 중위 지역에서 교통 기반 시설의 적정한 개선이나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정말로 지역 균형 발전 또는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통과 지속 가능한 발전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앞서 우리가 이 교통 세미나 초기 강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트랜짓 오리엔티드 디벨롭먼트 부분이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 그리고 국가 전체에서 네트워크처럼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성장 거점과 그리고 지역 성장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국가적인 지역 간 교통 측면에서는 KTX가 될 것이고, 지역 내 측면에서는 준 고속철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GTX 같은 것이 될 거고요. 도시 내에서는 또는 지역 내에서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경전철도 같은 그런 대중교통망이 조밀하게 조성이 되어져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교통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미래교통기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ICT겠죠. 그 ICT, 즉 디지털 기술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공간적 상호작용, 그리고 통신의 새로운 형태의 부분을 뭐예요? 교통 네트워크, 무역 네트워크, 여행 네트워크, 이주 네트워크, 사회적 연결 네트워크로
해서 영향을 주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미래교통 기술에서 보면은 밀도, 다양한 경제활동, 행위자와 행동의 공간적 집중의 결합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밀도, 그리고 근접성, 그죠?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심리적인 접근으로부터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근접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또는 가상의 물리적 세계, 즉 ICT 기술 등을 활용해서 어떤 관계적 근접성 부분을 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커넥티비티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마찬가지 도로, 철도, 항공 등과 같은 물리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가상의 사회자본, 통신망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성을 강화시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디지털 연결성 부분에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그 고유의 특징을 살려서 디지털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과 그리고 기존의 교통 인프라의 물리적 연결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연결성을 고려해서 같이 나가야 미래에서의 어떤 지역 발전의 토대를 강화시켜 나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통과 지역개발 또는 지역발전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을 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는 보면 지역개발에서 교통의 역할은 지금 초기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단계는 카트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지역별로 차별화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래교통기술을 미래에서는 디지털 연결성까지 같이 통합해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이 교통과 지역개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